국내에서는 김태현이라는 작가가 비람풍이라고 이름 붙인 AI 모델과 함께 국내 최초 AI 장편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기억이 나고요. 자,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이제 AI 투루스 책 내용과 관련된 건데요. 뭐 사실 앞에 코딩의 종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의 사장, 제가 제일 길게 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2장 같은 경우에는 군데 우리가 조금 코딩과 직접 상관은 없지만 AI가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내용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이런 순서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책에 있는 어떤 목차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 중에서 몇 개를 고른 것입니다. 첫 번째, 일라이자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의외로 뭐 이렇게 잘 많이 아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라이자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반응을 보여줬을 때, 기계적 반응 혹은 지금 AI가 보여주는 사실 그 확률 통계적 반응인데요. 그런 것들을 실제 어떤 의도나 감정을 품고 보이는 반응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게 일라이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 MIT에서 일라이자라는 이름의 대화형 프로그램을 만든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건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컴퓨터와 인간의 인터페이스가 혹은 인터랙션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대화형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챗봇에 해당하는 그런 대화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종의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제 정신과 의사로 오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고, 조금 약간 과도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뒤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이렇게 아주 기계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화형 프로그램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오히려 그런 설명을 거부하고, 아, 아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정신과 의사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이런 대화라는 것 자체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그런 배경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나 로봇이 어떤 의도를 품고 인간을 해치거나 지구를 정복하거나 뭐 이런 상상을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일라이자 효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 그녀도 그랬고,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SF 영화도 그랬고요. 또 엑스마키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상상을 로봇이나 인공지능한테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걔네들은 상상의 산물일 뿐이에요. 걔네들이 품는 목적이나 의도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지 걔네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유명한 로봇 중에 소피아 로봇이라고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 요즘에는 별로 기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때 이 로봇이 인간을 파괴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뉴스 기사에 넘쳐나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OK, I will destroy humans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질문이 뭐였냐면 그냥 will you destroy humans라는 이런 식인 거죠. 너는 인류를 파괴하겠니? 그러면 소피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 나는 인간을 파괴하겠어. 이게 딱 그 60년대에 만들었던 일라이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그냥 답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걱정을 하면서, 요즘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나오죠, 심심치 않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일라이자 효과와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일라이자 효과를 소개를 했던 이유는 결국 흥미로운 것은 AI나 무슨 알고리즘이라기보다 이런 기계적 장치와 대화를 나누면서 생기는 어떤 공간을 꽉 채우는 인간의 상상, 그 이제 의인화거든요. 항상 인간은 인간이 아닌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이러면서 역으로 그러한 상상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지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이제 또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일라이자 효과랑 조금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인공지능의 옹알이 이런 게 있어요. 2017년에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지금은 이제 메타죠, AI한테 협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 그래요. 이때 일어났던 일인데,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만든 두 개의 모델에게 서로 협상을 해보라라고 일종의 실습을 시킨 거죠. 둘이서 대화를 나누면서 모자와 어떤 물건을 가지고서
나눠서 서로 몇 개를 주면 몇 개를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막 하다가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자기들끼리 굉장히 빠르고 영어의 문법을 파괴하면서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언어를 교환하고 있는 걸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 입장에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협상을 성취해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놈들이 사람을 배격하고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흥분을 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고 우리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을 때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자아가 꿈틀거린 인공지능의 옹알이였을까? 단순한 버그였을까? 사실 제가 이제 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둘 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저 협상을 해보라는 인간이 명령이 있었고 그 명령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옹알이는 아니고 옹알이라는 건 이제 뭔가 자기의식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버그도 아니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을 뿐이다. 왜냐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영어라는 그 언어의 문법이 우리 사람은 그 문법을 파괴하는 순간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파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얘네들 입장에서는 제약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인공지능의 내면은 다 숫자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라이자 효과랑 다 관련이 있는 건데 AI가 품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걸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한참 전에 이렇게 주어진 일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AI가 그 효율성 추구 자체가 사실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정말 AI가 인류 문명을 파괴한다면 혹은 호모사피언스의 30만 년 역사를 종지부를 찍는다면 그건 똑똑해진 인공지능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품어서가 아니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효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간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생성 AI가 되다 보니까 많은 걸 생성하죠. 예술 영역에서도 생성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같은 거 많이 있었고 음악 있었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영상물도 계속 쏟아지고 있죠. 소설도 씁니다. 그래서 책에서 제가 잠깐 이런 내용을 다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18년에 로스 구딘이라는 친구가 자동차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 GPS 달고 카메라 달고 그냥 운전을 하면서 센서, GPS, 카메라 등이 포착하는 세상의 모습을 소설 문장으로 변환을 해서 그걸 컴퓨터 화면하고 영수증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그런 이제 로드 트립을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그 다음 해에 책으로 인공지능이 작성한 소설로 공표하면서 책으로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 이 책 조금 읽어봤는데 이게 이제 18년이면은 한 6년 전이네요. 이때만 해도 사실 이 작품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문장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신기하고 신비한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일본 호시 시니치상이라는 문학상 예선을 통과하는 그런 소설도 있었는데 이거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이 작품도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고요. 문학상 예선에서 이 소설을 읽은 그 심사위원들이 이게 인공지능이 썼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당연히 사람이 쓴 걸로 생각을 하고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 신문 기사에 나왔던 기억이 나고요. 국내에서는 김태현이라는 작가가 비람풍이라고 이름 붙인 AI 모델과 함께 지금부터의 세계라는 그런 국내 최초 AI 장편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체는 아니고 샘플로 이렇게 읽었는데 문장 수준이 사람하고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기억이 나고요. 그렇지만 얼마 전이었어요. 올해 6월 달에 테드 창이라고 그 유명한 SF 작가가 있죠. 미국에서 살면서 SF 소설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한 명입니다. 테드 창.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AI 컨퍼런스였나요? 거기에 참가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공지능은 특징이 없거나 파생적인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작가의 어떤 평균치를 계산해서 그걸 가지고서 글을 쓰기 때문에 특징이 자기 개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예술 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웬만한 테드 창의 이야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저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독자의 해석이고 인간의 독창성이라는 분야마저 인공지능이 따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이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말하려면 관련해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그런 섹션도 있었습니다. 소설만 쓰는 게 아니고 킬러 로봇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그런 지점이고 이런 킬러 로봇은 이제 치명적 자율무기 시스템
시스템, 그래갖고 하나의 산업이죠. 하나의 산업이고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무기 시스템, 무기 산업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보셨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SF 시리즈 중에 블랙미러라고 우리 유명한 시리즈가 있었죠. 여기에서 메탈 헤드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보면 조그만 강아지 모양의 그 로봇이죠. 그 로봇들이 사람을 쫓아옵니다. 얘네들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걔를 딱 타겟으로 선정을 하면 걔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따라와서 총도 쓰고 칼도 찌르고 별 노력을 다 해서 죽은 게 감지되면 다음 타겟이 나타날 때까지 쉬면서 동면을 취하는 그런 강아지 로봇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걔네들 때문에 아마 세상은 이미 거의 망한 걸로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배경이었죠. 굉장히 짧은 단편이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작품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이었고 실제로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뭐 이런 그 로봇 제작하는 회사들 로봇 라인업을 이렇게 보면 사실상 거의 똑같이 생긴 그런 로봇들도 실제로 그 산업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이 메탈 헤드가 그런 걸 보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지만 제프리 힌튼도 자율적 판단으로 인간을 살해하는 살인 로봇 병기가 출현할 거다. 10년 이내에 출현할 거다라고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고 계신 거고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서 살상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는 라이센스를 받았다. 뭐 이제 그런 게 뭐 단신으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됐던 적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또 과학자들이 GPT-4가 나온 다음에 깜짝 놀라서 한 6개월 정도 AI 개발을 중지하자는 모라토리엄을 제안한 적도 있었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류한테 필요한 건 인공지능 연구를 멈추는 게 아니고 좀 허무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인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투쟁, 물질 추구와 경쟁 이걸 멈춰야 됩니다. 이게 멈춰지지 않으면 점점 이런 킬러 로봇의 등장 다음에 킬러 로봇에 의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을 막는 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때 이 킬러 로봇들은 스스로 어떤 자의식이나 목적을 품어서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한테 부여된 미션을 효율적으로 추구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 미션은 사람이 준 거죠. 인공지능의 자기인식과 또 목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책에서 다뤘는데요. 일단 AI가 알고리즘적으로 혹은 뭐 학습할 때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양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인식이 부재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AI가 자기인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말하는 자기는 그냥 의식이 아니라 신체일 수밖에 없고 이거는 약간 철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자기인식, 신체로부터 자유로운 자기인식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 서버에서 동작하고 있는 AI는 자기인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철학자도 있고요. 메를로 퐁티라는 철학자 이야기도 책에서 제가 언급을 했고 다만 지금 현재는 피규어 01도 그랬고 테슬라 봇도 그렇고 점점 휴머노이드 형태로 육신을 갖추고 인공지능이 아날로그 세상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공지능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뭔가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지능이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지식, 지능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향상을 시켜 나갈 텐데 그때 자기 육신이 있게 되면은 자기의 육신과 나머지 물리 세계를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체 물리 세계와 대비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 존재, 요 신체, 육신, 휴머노이드든 아니면은 뭐 자동차 조립하는 선반 위의 기계든 뭐가 됐든 인공지능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존재를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책에서 잠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인식은 필연적으로 자기 목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고
단 신체를 가진 AI는 목적을 갖든 안 갖든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그런 행동의 결과는 인간과 세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거다. 그래서 단순히 뭐 휴머노이드가 나와갖고 우리 빨래를 개주고 계란 후라이를 해주고 그런 편의성을 제공받는 뭐 그런 측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심오한 영향들이 있을 것이고 뭐 좋은 영향만 있는 건 아닐 거다라는 점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98년도에 그 빌 조이라고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회사 만들었던 사람인데 빌 조이가 우리 싱귤레리티 특이점 이야기하는 레이 커즈와이를 만나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로봇공학 그러니까 1998년 당시에 최첨단 학문 분야, 과학 분야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유전공학에서도 그렇고 나노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이쪽 과학이 발전되고 있는 양상이 자기 복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뭐 그런 이야기 제가 책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이게 결국은 자기 복제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AGI나 뭐 앞에서 계속 뭐 슈퍼 인텔리전스도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개념 중에 하나는 자기 복제일 수밖에 없고 자기 복제를 하는 인공지능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좀 암울한 이야기도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언급했던 그런 이름들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한 굉장히 큰 AI 안전 관련한 국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레드라인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라인이라는 건 넘을 수 없는 선, 넘어선 안 되는 선. 그래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AI의 자기 복제, 그다음에 대량 살상 무기 설계, 뭐 사이버 공격, 뭐 이런 것들을 AI한테 학습시키는 것은 혹은 AI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게 이제 넘을 수 없는 선이다. 레드라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 그러는데 이런 선을 지킬 수 있는 강제력이 어디에도 없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명시적 승인과 도움 없이 스스로 복제 혹은 개선을 하거나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도하게 늘리는 그런 AI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성명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비슷한 성명 굉장히 많아요.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은 어디에도 없죠. 지금 인류 사회는 여러 나라로 나뉘어서 전쟁도 하고 굉장히 치열한 경쟁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인류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코딩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어떤 일정한 틀에 가두어 두려는 그런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는 있는데 점점 그런 노력이 성립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뭐냐? 인공지능이 자기 인식이나 자기 목적을 갖는 게 그런 걸 염려하는 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있고요. 인류 스스로 맺고 있는 관계 그 자체가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는 방식, 사회 시스템, 경제 구조,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의 본질이고 오늘날 호모사피엔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책에 제가 쓴 문장 붙여놓은 겁니다. 인간을 살해하는 터미네이터에 대한 상상은 호모사피엔스가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공지능과 사람의 대립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가 본질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쓴 책이었습니다. AI 트루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몰입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확실히 말 그대로 AI가 중간중간 발전해 나가는 그 최전선에서 오랫동안 그 산업계에서 개발을 하셨고 그 흐름을 그대로 느끼시면서 오시다 보니까 똑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느끼시는 게 굉장히 다를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통찰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들이었고요.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가 시대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많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은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면 바뀔수록 특정 시대의 특정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 얇은 스펙트럼의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전문성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오랫동안 업력을 가지신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어 왔고 어떤 히스토리 하에서 이렇게 변해갈 거라라는 그러한 분들의 이야기가 참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 책을 쓰신 AI 트루스 책을 저도 좀 열심히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인들은 지금 생성형 AI를 필두로 해서 AI가 많이 커지다 보니까 나는 뭐 생성할 일 없는데?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사실. 은근히 이제 제 주변에도 예를 들어 당장
생각만 하더라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누나라던가 가족들도 그렇고 안 쓰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반면에 저나 이제 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이러한 이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 보면은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현재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그러한 변화가 어떤 것을 시사해 주는 것까지 연결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드는데 이번 책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러한 것들에서 같이 좀 사유를 하고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네. 긴 시간 강연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 책을 읽어보실 그리고 또 채널의 구독자분들께 간략하게 그냥 짧게 한번 인사 말씀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과생이 아니라 우리 문과 계열에 계셨던 분들도 아무 부담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책이기 때문에 편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 첫 번째 장은 부끄럽지만 소설을 써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라는 기술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세상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또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누구보다 에런님 본인이 지금 이런 좋은 채널을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으면 많은 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AI 투루스라는 이번 신간의 저자이시자 한빛의 대표님이신 임백준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도 이제 직접 읽어보고 여러 권 사가지고 주변에 좀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I 트루스 임백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